먼저 중국이 어떻게 지금의 전략을 취하게 됐냐 이거부터 보려면 여기 덩샤오핑이라는 사람부터 봐야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1978년에 마오쩌둥 다음으로 이제 집권을 한 사람인데, 이때 당시에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이거 다 들어보셨죠? 이걸로 완전 중국을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중국을 다시 살려야 하는 임무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핵심 사상으로 이제 중국을 다시 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흑묘백묘론. 이게 이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말인데, 이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뭐 경제 성장에 도움만 된다면 오케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도 기꺼이 채택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과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돼서 경제 전체를 끌고 가야 한다는 선부론.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와 완전 반대되죠. 공산주의는 다들 평등하게 이렇게 사는 건데, 여기는 이제 누가 먼저 부자가 돼서 딴 사람 끌고 가야 된다, 이런 거의 뭐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내세우고요. 또 이 두 사상으로 이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요 도광양회, 빛을 감추고 실력을 기른다. 그러니까 중국이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는 나서지 말고 조용히 힘을 키우자, 이런 사상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향후 이제 이 사람 자체도 오래 집권했지만 이후에도 계속 중국의 핵심 사상이 되어서 중국을 끌고 갑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있었던 사람이 장쩌민이라는 분인데요. 이 장쩌민 시대에서는 이제 뭐 덩샤오핑 때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똑같은 사상으로 계속 후계자이기 때문에 계속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이제 결정적인 게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이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하면 이제 값싼 노동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보시면 연평균 거의 10%에 가깝게 계속 성장을 합니다. 요때 2008년에는 금융위기 때문에 잠깐 확 꺼졌지만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후진타오 시대인데요. 후진타오 이 사람은 이 사람도 똑같이 덩샤오핑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 하는데 약간의 노선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2008년 이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제 서방 선진국들이 되게 비지비지거렸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거 우리가 하는 국가주의 자본주의 모델이 꽤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자신감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약간의 대외 전략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일단 먼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관련해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등 군비를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남중국해의 병토 분쟁에 대해서 과거보다 강경한 입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기업이 그냥 세계 공장 역할만 하다가 이때부터는 이제 중국 기업이 해외 시장과 기술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글로벌적인 뭐 경쟁이 시작된 거죠. 물론 이때는 아직 경쟁이 안 됐죠. 하지만 지금 중국 하면 엄청 최첨단 기술들 많잖아요. 그게 다 이때쯤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 인프라들을 투자합니다.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주면서 그쪽에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또 글로벌적인 새로운 중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걸 시도합니다. 도광양해라는 사상이 우리가 강해질 때까지 힘을 숨기자, 이런 사상이었잖아요. 덩샤오핑이 이 사상과 함께 유소작이 해야 할 일은 하자, 이런 사상도 같이 내세웠는데, 당시 이제 덩샤오핑 때 이게 9대1 정도였다면 후진타오 때부터는 이쪽이 좀 더 강해지면서 중국이 서서히 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는 중국이 확실히 몸을 일으키죠. 처음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중국몽을 선포합니다. 이게 여기 두 개의 100년이라는 목표가 담긴 건데,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는 샤오캉 사회를 완성하자. 이 샤오캉이라는 게 비교적 풍족하고 안정된 사회라는 뜻이고요. 2049년까지는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데 이때까지 최강대국이 되자, 이런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이념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게 이제 세계 패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다시, 약간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선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맞게, 이런 사상에 맞게 점점 이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먼저 2013년에 1대1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 1대라는 게 육상 실크로드고 1로라는 게 해상 실크로드인데, 이제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 뭐 유럽까지, 또 뭐 동남아 인도양에서 아프리카 유럽까지 이렇게 거치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내비치고요. 또 이제 결정적인 중국 제조 2025라는 계획인데, 계획이 2015년에 발표됐는데 이 10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 2025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달성하자, 이런 목표인데요. 이 10대 핵심 산업이라는 게 뭐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신에너지 자동차, 이런 뭐 핵심 기술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세대 정보기술에 AI, IoT, 5G, 뭐 6G, 빅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미래 산업 패권은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하고 반도체나 기술 제재를 가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봤던 동학양해부터 중국몽까지 중국이 서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바이든이 2022년 국가안보전략 NSS라는 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중국을 체제를 바꿀 만한 힘과 의도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요. 앞으로의 10년, 2020년대를 말하는 거겠죠. 미국이 기술, 경제, 정치 패권을 유지하는데 앞으로의 10년이 아주 결정적인 10년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뭘로 싸울 거냐? 그건 바로 기술로 싸우겠다. 기술이 곧 안보고 기술 투자는 패권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약하면 현 시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고, 그 전쟁은 바로 기술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기술에 주력하고 있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 제조 2025를 보면 요렇게 뭐 차세대 정보기술, 항공우주, 전력설비, 신소재, 바이오 뭐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세대 정보기술에 이렇게 여러 핵심 분야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5개년 계획이라고 매 5년마다 이렇게 자기들이 나라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인데요. 요 기업들도 다 비슷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뭐 핵심 산업하면 저희가 다 아는 그런 산업들이죠. 이 5개년 계획이 이제 곧 2026년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데, 그건 또 나오면 새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어떤 기술에 주력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비슷한데요. 이거를 이제 어디서 보시면 되냐, 2020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라는 데서 이제 기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키워야 할 핵심 기술 분야라는 기술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핵심 및 신흥 기술 리스트, CET 리스트인데요. 이게 2020년에 나온 뒤로 2년마다 개정되고 있고 24년 2월에 최종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8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다 넣진 못했지만 이렇게 반도체, 로봇, 뭐 첨단 제조, 원자력, 우주기술, 에너지, 컴퓨팅,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 중국과 다 비슷하죠. 사실 어떤 기술이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투자와 어떻게 조금 잘 연결시켜 보면, 일단 먼저 양국 모두 비슷한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죠. 이 기술들이 모두 패권 전쟁에 사용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 기술들에 돈이 몰릴 것이란 건 자명합니다. 근데 이 모든 기술에 다 공부를 하고 투자하기에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죠. 그래서 가장 좀 중요한 기술들이 뭐냐, 그걸 뽑아보자면 이렇게 세 개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기술의 원천이 되는 하드웨어죠. 옆에 있는 인공지능이든 우주기술이든 뭐 바이오든 뭐든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죠.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은 반도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도 뭐 말할 게 없죠. 사실 다른 모든 기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상위 개념의 기술이고요. 뭐 전력이나 반도체 이런 것들도 다 결국 인공지능을 위해 초점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주기술, 요걸 하나 뽑아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요새 지정학적인 긴장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방산 쪽도 되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주도 확실한 이제 방산 테마에 속하는 그런 핵심적인 섹터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뭐 스타링크 같은 위성통신 있잖아요. 이런 배나 비행기에서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기술이나 또 이제 저희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거 할 때는 기존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성에서 이렇게 쏴주는 신호 가지고 이렇게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를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위성에서 쏘다 보니까 세상 어디서나 끊김없이 받을 수 있고, 기존 통신망보다 지연 리스크도 적으니까 이제 이런 우주에서 이런 인프라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기술도 핵심 기술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보시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반도체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죠. 그리고 비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가 AI 기업입니다. 오픈 AI죠. 그리고 또 2위는 스페이스X입니다. 비상장 2위인데, 이거 우주라는 걸 보면 이 세 개가 상장 1위, 비상장 1위, 비상장 2위인 걸 보면 여기에 돈이 많이 몰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다른 모든 기술도 다 유명하겠죠. 다 유명한 기술이지만 이제 돈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가장 좀 돈이 많이 몰릴 것 같은 곳에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기술이 주목받는다는 증거 이렇게 또 세 개 있는데요. 칩스법 아시죠? 이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데요. 그만큼 이제 미국이 반도체 제조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인텔 지분을 9.9% 확보했죠. 그러면서 대주주 포지션에 올랐는데요. 이것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트럼프 취임 바로 다음 날 발표했죠.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발표를 했는데,
4년간 미국 내 10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 금액은 총 5천억 달러, 730조, 삼성전자 시총보다 크죠. 이것도 이제 미국이 AI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프로젝트고요. 또 우주도 하나 있습니다. 골든돔 프로젝트라고 25년 5월에 발표했는데 우주 기반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이게 지금 당장은 뭐 방산 관련된 프로젝트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 우주 기업, 뭐 발사 기업, 위성 기업, 이런 기업들이 크면서 우주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내년 3월에 나온다 했잖아요. 지금 초안은 나온 상태인데 이제 그 초안에 최초로 우주 강국이라는 목표가 명시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주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기타 주요 섹터로는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기술들도 다 좋지만 특히 전 또 로봇도 아주 좋은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이 뭐 반도체니 뭐 조선업이니 이런 거 다 미국으로 다시 리쇼어링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의 문제는 인건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 리쇼어링을 할 때 꼭 로봇이 있어야 생산 단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GDP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 GDP 성장에도 24시간 일할 수 있는 이런 애들이 생산성 향상을 일으켜주면서 GDP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양자 컴퓨팅도 있는데요. 이 양자 컴퓨팅 요즘에 되게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일단 이것도 AI에 버금가는 상위 개념의 기술이죠. 다른 모든 기술 분야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다만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실용화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아직 제대로 매출을 내는 회사가 없는 게 조금 저는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잠재력이 아주 높지만 그래도 다른 안정적이고 좋은 분야도 많으니 굳이 벌써 건드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투자 스타일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야들은 뭐 생명공학, 에너지, 통신 이런 것들도 되게 유망하죠. 유망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저희한테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효율적인 곳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있었다면 그쪽에 투자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여기 나온 모든 기술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몰릴 곳에 몇 개 뽑아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핵심적인 기술만 투자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읽은 말들 때문인데요. 헨리 키신저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국무장관 분이 계신데요.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유작으로 이 새로운 질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수세기 동안 국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영토에서 자원, 자본, 인적 자본, 현재는 컴퓨팅 자본으로 옮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컴퓨팅 자본, AI, 뭐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뭐 기업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력과 직결되는,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분야보다 가장 중요한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얼마 전에 팔란티어 CEO가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을 썼죠. 알렉스 카프시가 이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을 망설인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지체하지 말고 새로운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 맨해튼 프로젝트가 2차 세계대전에 핵무기를 개발했던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만큼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의 패권과 직결된 핵무기에 버금가는 기술이자 무기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AI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 거기 따르는 반도체 이런 기술의 중요성도 아주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기술들이 어떤 기술인지 보려면 국가 단위의 계획을 보면 됩니다.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뭐 5개년 계획, 내년 3월에 나올 15차 5개년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 미국의 핵심 및 신흥 기술 리스트, CET 리스트를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이 결국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더 매력 있는 분야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력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거고요. 뭐 수익률, 이제 완전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양자 컴퓨팅, 이게 가장 초창기 단계니까 가장 수익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저같이 이제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한다면 AI나 반도체, 우주 이렇게 이제 이미 조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뭐 바이오 이런 것들도 자기가 잘 알면 그게 가장 매력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돈이 가장 몰릴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매출도 지금 현 상태에서 잘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걸 가장 매력 있게 느꼈습니다.